암호화폐 전문 방송 코인 넘버원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송아입니다. 오늘의 게스트들을 만나볼게요. 오늘의 게스트는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은 네. 경제 읽어주는 남자로 이렇게 알려지신 것 같은데 네. 배경이 뭔가요? 알려졌다기보다는 이제 좀 알려지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뭐 그렇게 하게 된 배경은 어쨌든 저를 이제 브랜딩하고 싶은 생각이고, 여기 최영일 평론가님도 계신데 저도 좀 브랜딩을 많이 하고 싶다라는 욕심에서 일단은 시작으로 경제 읽어주는 남자를 상표권 등록을 시작을 했습니다. 와우. 그리고 상표권 등록을 해서 남들이 사용하지 못하게 일단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경제 읽어주는 남자로 방송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또 시작하고, 또 그 주제로 이제 책을 또 발간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경제 읽어주는 남자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좀 브랜딩을 막 키워나가려고 그런 욕심에 이제 좀 시작을 했습니다. 코인 넘버원을 두 번째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최영일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우리 경일남님에 비하면 네. 참 존재감이 미미합니다. 전 브랜딩도 못하고. 무슨 말씀이에요? 오늘 뭐 이 날아오는 질문들 열심히 성심성의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미! 알겠습니다. 이게 오늘 제 구호입니다. 영미! 오늘 밤 8시에 컬링 한일전이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요, 오늘 본격적으로 또 토크를 들어가기 전에 베스트 리플왕, 베스트 질문왕을 발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주 또 실시간으로 채팅방에서 질문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왕건팡님과 해삼 김님, 희성 김님입니다. 아래에 나가는 주소로 지갑 주소와 연락처를 보내주시면 3만 원 상당의 리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생방송 토크쇼 코인 넘버원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요, 암호화폐 투자심리 전격 해부입니다. 저희가 좀 드라마틱한, 좀 우울한 영상들을 소개 영상으로 보내드렸는데요. 두 분은 평소에 암호화폐 혹시 투자를 하시나요? 저는 소액 투자하고 있어요. 소액. 학습의 차원에서. 왜냐하면 그 가상화폐, 암호화폐의 흐름을 모르면 저는 암호화폐는 미래라고 봐요.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과도적인 곡절을 겪고 있죠. 이거 화폐냐 아니냐, 뭐 이거 사기냐 아니냐, 아니면 이게 미래 가치가 있는 것이냐. 시간이 흘러가면 일단 기술에 의해서 필요한 기능을 가지고 생겨난 것은 그게 10년이 걸리든 100년이 걸리든 활용이 되거든요. 물론 사라졌다가 다시 쓰여지는 경우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요즘 전기차 브랜드 테슬라 아시죠? 네. 이 테슬라는 실제로 물리학자였어요. 근데 이 직류와 교류, 전기가 도입되던 초기에 에디슨하고 경쟁을 벌이다가 에디슨의 권모술수에 희생됐던 인물이에요. 당대에는. 훨씬 좋은 기술을 개발하고도 사장됐는데 시간이 흘러서 우리는 직류와 교류를 함께 쓰고 있으면서 전기차의 이름을 테슬라라고 붙인 이유가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역사는 반드시 기억을 하고 필요한 것들은 존재하게 마련이다. 그래서 이 가상화폐, 암호화폐는 우리가 지금부터 학습을 하고 있어야 한다. 언젠가는 적정한 영역에서 적정하게 쓰일 수밖에 없는 인간이 만들어낸 기술적인 아이템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학습의 차원에서 꾸준히 소액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 암호화폐 시장에 있어서 정말 이슈가 크고 등락폭이 큰데요. 이 멘탈 관리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멘탈 관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그전에요, 제가 표춘지에서 발표한 투자자 정신건강 체크 방법을 조금 메모를 해왔습니다. 첫 번째, 투자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 두 번째, 투자 정보를 강박적으로 수집하고 따르는 분. 세 번째, 경제 뉴스를 보면서 스스로의 미래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 혹시 이 두 분 중에는 그 해당 사항이 있으신 분이 계시나요? 제 주변에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네. 우선 잠 못 자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이 코인 얘기만 나오면은 정보 수집해서 나랑 지금 반대인데 뭐 걱정하는 분들 많고 걱정 불안. 이거는 전 코인 투자자가 아니라 현대인의 일반적인 현상이다.
왜냐하면 그렇죠. 경제학의 또 경영의 가장 큰 적이 불확실성이에요. uncertainty 네. 이렇게 부르는데 이 uncertainty 때문에 경영 전략도 필요한 거고 경제학의 또 모델 분석도 필요한 거고 시뮬레이션도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미래가 이 확실한 사람이 있나요? 현대인 중에? 세 번째는 대체로 해당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이 전공이 네. 복잡성이라는 분야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복잡성 사회에 살고 있는 한 이 불확실성, 돌발 사태 이런 것들을 피해갈 수는 없다. 다만 얼만큼 그거를 좀 순발력 있게 대응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가 평소에 이제 준비 상태에 따라 달라지겠죠. 예. 그런 면에서는 이 세 번째 정도 해당이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편입니다. 지금 평론가님께서 정신 건강 체크에서 뭐 그래도 해당 사항이 없는 편이다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이게 오락 프로그램이었으면 저는 해당 사항이 많다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예. 아니 그냥 그렇게, 솔직하게 예, 얘기해 저는, 주십시오. 역시 괜찮습니다. 그냥 이거를 이제 경제적으로 잠깐 한번 네. 판단을 해보면 저는 일단 해당 사항이 없는 사람이긴 합니다. 재미없게도. 근데 해당 있는 사람들의 유형은 왜 그러냐면 소득 구조를 좀 보면 우리 소득의 유형이 경제학적으로는 보시면 근로소득이 있어요. 그리고 사업소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소득이 있어요. 네. 그리고 기타 소득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로 구성되는데 물론 사업소득도 자기가 사업하는 게 자영업자와 같이 사업하는 사업소득도 있지만 임대소득 같은 것도 있습니다. 역시 좀 재산소득에 가까운 임대소득 네네. 같은 경우는 역시 불로소득에 해당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결국은 비중이 뭐냐면 전체 소득에서 재산소득, 이게 투자소득과 같은 불로소득이 아닌 그 재산소득의 비중이 높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런 뭐 가격이 급변동하고 그러니까 재산소득에 많이 의존해서 그러니까 투자에 많이 의존해서 자기 소득을 이제 유지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정신 건강이 이렇게 좋기는 어려울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평론가님이나 저나 뭐 이런 사람들은 근로소득에 네. 더 중점을 두고 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관점에서의 어떤 정신건강적인 그런 해당 사항은 많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본다. 물론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는 상당 부분 이런 투자 소득에 상당히 의존하는 경향이 네. 있으신 분들도 있을 가능성이 네네네. 높고요. 또 그런 분들이 또 이런 프로그램들을 즐겨보실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면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어떤 것에 유의하고 투자 판단에 있어서 내가 혹시 정신건강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혹은 내가 너무 과열된 편향적인 그런 행동을 투자 판단을 하는지 그런 것들 좀 오늘 시간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 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가져가는데 좀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 중에는 이렇게 암호화폐 투자에 아주 그냥 올인하신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간혹가다 제 주변 분들 중에는 그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네. 이렇게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셨다가 또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많이 좀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아요. 사회 전반에 비트코인 블루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그 코인 우울증이 확산되고 있어서 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또 들어보셨나요? 그럼요. 많이 들어봤고요. 네. 듣고 있죠. 저는 전공이 사회학이지만 사회학 안에는 이제 사회 심리가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회라는 게 개인들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인간들이 느끼는 사회적인 또 이 경향성이 있거든요. 우리 사회가 지금 밝다, 태평성대다, 잘 굴러가고 있다. 혹은 뭔가 사회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돼 있다, 어둡다. 그런 건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애들 엄마는 심리학 박사라 어깨 너머로 열심히 이제 심리학을 제가 또 이 비속어이긴 하지만 야매라고 하죠. 심리학을 이제 관심이 많이 두고 분석에 이제 임상 경험들도 보고 그랬는데 제 주변에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이 코인 암호화폐 때문에 사회적으로 이 불안감 결국은 우울증까지 느끼는 분들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이것을 뭐 정부 당국이 나서서 통계로 집계하지 않았기 때문에 몇 명이다, 몇 퍼센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상당히 큰 경향으로 확대되고 있고 더 무서운 건 확대 추이가 요즘은 약간 완급 조절이 되는 분위기긴 합니다만 어쨌든 지난해 대비 올해는 부쩍 늘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코인의 종류도 훨씬 더 다양해지고 있고 초기에는 뭐 한 5대 화폐 정도에만 투자가 이루어지다가 지금은 굉장히 이제 신종 이 코인에까지도 관심을 두고 그러니까 이 코인족들이 굉장히 다변화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 비트코인 블루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코인 블루는
앞으로도 확대일로일 것이다라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우울증이라는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네. 우리네 청년들 혹은 우리네 월급쟁이들이 자기의 월급은 뭐 해봐야 300만 원, 400만 원 요 정도인데 하루 사이에 가격이 수백만 원 오르고 그러니까 그렇죠. 내가 굳이 이 월급에 의존해서 살아야 되나 하는 종류의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는 과정에서 특히 지금 정말 투자를 해서 어떤 이익을 봤을 경우에 한번 이익을 봤으니까 계속 투자하고 싶은 경향이 있는데 그런데 가격이 반등하지 않고 계속 떨어지고 그러니까 잠을 못 이루죠. 네. 불면증. 그리고 자기 일에 집중을 못 해요. 자기 일이 이제 회사 일을 해야 되는데 업무를 못 보고 이 동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만 관심을 두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업무에 집중을 그렇죠.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집중력 저하. 그리고 이제 식욕 부진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아이고. 우울증 현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실제 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이 가상화폐로 투자로 인한 여러 가지 우울증 증세가 실제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건 자기가 투자를 한 경우에도 그렇지만 네. 더 재밌는 경우에는 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도 우울증을 겪는 경우가 아,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네. 나는 투자를 하지 않았지만 옆에 사람들이 혹은 주변 누구가 뭐 가상화폐 투자를 해서 얼만큼 벌었더라, 뭐 9억을 벌었더라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할 걸. 혹은 그때 투자했었으면 나도 얼마큼 벌었을 텐데 이런 종류의 판단과 생각과 뭐 이런 걸 하면서 의욕을 잃고 내가 굳이 열심히 일해서 잡을 잡아서 몇백만 원 버는 게 아니라 이거를 통해서 뭐 해야 된다는 하는 일종의 한탕주의 뭐 이런 것들이 또 확산되면서 역시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역시 일종의 우울증을 겪게 되는 그러니까 투자를 하든 투자를 하지 않든 이런 우울증을 겪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좀 많이 만연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런 과정에서 역시 정부 당국은 이런 투자 판단이 너무 투기적으로 이어지니까 뭔가 절제를 시켜야겠다 하는 판단에서 여러 가지 지금 정책적인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또 볼 수 있다고 볼 있겠죠.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뒤늦게 규제가 들어가면서 많이 벌었다는 얘기를 듣고 또 많이 이렇게 들어가셨는데 네. 갑자기 또 폭락해서 그렇죠. 더 코인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게 그렇죠. 아닌가. 네, 네. 또 이 일을 정말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네. 또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또 많이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포모 증후군은 뭔가요? 그게 예. 지금 말씀하셨던 대목이에요. 아. 예를 들면 이게 영어 약자로 돼 있어요. 네. Fear of missing out 해서 missing out. 내가 사라지면 어떡하지? 하는 공포감인데 저는 이걸 쉽게 표현하면 좀 투명인간 증후군. 아이고.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내 주변에 일가 친척, 뭐 가족, 형제, 직장 동료 또는 아는 사람들, 지인들이 모두 다 비트코인으로 따따 하는데 만약에 내가 잃으면 그게 굉장히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을 느끼죠. 예. 나만 이 무리에 끼지 못한 거 아니야? 다 네. 돈을 벌었는데 나만 그대로네? 이렇네? 또는 나는 비트코인 투자를 안 해요. 아까 말씀하신 딱 그건데 다 비트코인 얘기만 해요. 그럼 이제 지금 화제의 드라마, 막장 드라마를 보고 와서 점심시간에 드라마 얘기를 하는데 전 드라마를 싫어해서 안 봤어요. 그럼 대화에 끼지 못하니까 네. 그 자리에 앉아있지만 투명인간처럼 취급되는 사람들이 나의 존재감을 다 몰라주네? 나 여기 있는데 이게 굉장히 두려운 거고요. 맞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생각해 보면 청소년들이 자기가 열광하고 집중하고 있는 이제 팬이 있잖아요. 팬덤들이 있고 팬덤들이 스타가 있고, 있죠. 스타가 있고 보통 우리는 좀 아이돌이라는 표현을 맞아요. 쓰는데 누구는 다 누구 팬이고 또 이 사람들은 누구 팬이 자기는 그런 팬이 없어요. 네. 그러면 그런 하나의 아이돌을 나름대로 없었는데 일부러 선정해서 나도 그 군중 속에 하나가 되고자 하는 거. 네. 맞아요. 그런 저 현상들. 어렸을 때 그래 본 적이 있어요. 그러셨어요? 예. 한때 H.O.T가 이슈였을 때 그 네. 5명 멤버 중에 네. 난 토니, 난 강타, 네. 이러면서 넌 누구야? 뭐 네. 이런 분위기였을 그러니까 때가 일부러 있었어요. 나도 누군가를 선정해야 맞아요. 될 것 같은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저의 경험 같은 경우는 제가 운동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테니스에 굉장히 미쳐 있는데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하나 골프를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같이 놀러 가는데 이제 골프를 안 치면 제가 소외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골프를 배워야만 한 판단 이런 것들도 이제 포모 증후군의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역시 이 가상화폐 투자 열기가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나도 여기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래야 나도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 사회 속에 나도 하나가 될 수 있어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열심히 참여하는 그리고 이런 방송도 열심히 보는 예,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이 포모 증후군은 굉장히 좀 속 깊은 정신적인 문제예요. 이걸 그러게요. 극복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활발하게 어울릴 필요가 있는데 네. 그렇다면 이제 코인의 경우에는 코인에 투자해야 되는 거죠. 아이돌의 경우에는 그 팬이 돼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혼자 카라 팬인데 소녀시대 팬에 휩싸여 있으면 동화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이제 고민의 결정 이런 것들을 압박하는 요인이라는 점에서 사회 심리적으로 좀 심각한 현상일 수 있습니다. 지금 모든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갑작스럽게 코인 시장에 뛰어든 것 같아요. 근데 충분한 공부가 없이 무작정 인터넷 기사만 이렇게 업데이트하면서 보다 보니까 자극적인 기사 제목들이 많습니다. 암호화폐 대폭락, 뭐 거래소 폐지 옵션 아직 살아있어. 이렇게 좀 자극적인 타이틀의 기사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아, 지금 당장 팔아야 되나 그러면서 막 혼동이 온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현상들이 보통 이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20, 30대 청년층에 몰려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죠. 20, 30대 청년층의 주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네. 그리고 있다 하더라도 미미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있는 경우에도 자기의 직장이 있는 경우에도 이제 시작하는 입장에서 내가 이 일로서 승부를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닌 다른 투자로서 승부를 보려는 그런 상황 때문에 이게 사회적인 문제까지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20대의 경우에는 물론 성인이 됐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이제 합리적인 투자 의사 결정을 하는데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또 이런 문제도 있는 거고요. 암호화폐에 있어서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이제 내재적 가치를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요. 영어로는 intrinsic value라는 표현을 쓰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모든 투자의 대상은 안전자산 투자와 그리고 위험자산 투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투자를. 네. 근데 안전자산에는 대표적으로 뭐 금도 안전자산으로 분류를 하죠. 근데 금은 왜 안전자산에 비유를 하냐면 그 intrinsic value가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뭐냐면 화재가 나도 금은 살아있는 거죠. 그쵸. 그런 차원에서 달러나 엔화가 다른 수많은 통화보다 그 내재적 가치가 높기 때문에 역시 안전자산에 분류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 다 망해도 그래도 미국과 일본은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렇겠죠. 신흥국들이 붕괴될지는 몰라도 뭐 그런 종류의 생각들이 안전자산의 정의에 해당될 텐데 반대로 위험자산은 그런 인트린직 밸류, 그런 내재적 가치가 사라질 가능성이 높은 자산입니다. 예,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이 이런 가상화폐라든가 이런 것들도 내재적 가치가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네. 지금의 판단은 내재적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결국은 블록체인에 대한 충분한 이해라든가 그 배경 지식을 충분히 갖고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내재적 가치를 전혀 따져보지 않고 다시 말해서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의 발전 가능성이나 활용 가능성 이런 것들이 어떻게 산업적으로 전개되는지를 이해하지 않고 그냥 누가 이거 투자하면 얼마 오른다더라 그런 얘기만 듣고 그냥 단순히 투자한다면 내재적 가치를 전혀 무시하고 투자 의사 결정을 한다면 이게 네.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역시 이런 여러 가지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병폐도 생기기 마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실시간 채팅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의 의견이 올라와 있습니다. 장준영님은요. 대안이 그나마 암호화폐 투자를 해야 그나마 미래에 거지를 면하지 않을까 해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범희님은요. 지난 과거는 100%이지만 미래는 100% 확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배분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라고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의견을 올려주고 지금 계십니다. 중요한 말씀 주셨어요. 장준영님은요. 지금 네. 4차 산업 도래가 너무 무섭습니다. 미래가 두려운 거죠. 그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확실하면 미래가 암울하다 그럼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네. 미래가 장밋빛이다 그럼 지금 신나게 놀면 되는 건데 근데 어떤 미래가 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미래는 희망과 절망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간 어디쯤이 미래일 거예요. 대략. 그런데 그게 뭘로 떨어질지 알 수가 없으니 다양한 확률과 경우의 수의 게임에서 기다려서 맛을 봐야 알 수 있는데 그게 좀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죠. 이런 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철저한 분일 수 있어요. 완벽주의적이고. 그래서 난 어떤 미래를 그리는데 그런 미래가 나에게 올지는 확인할 수 없으니 그렇다면 내가 미래를 위한 준비, 그게 투자죠. 어떤 네. 투자를 할까? 비트코인을 내가 보유하고 이것이 뭔지 비트코인과 내가 좀 동일화되고 내가 얘를 이해할 수 있게 되면 미래를 조금은 더 잘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기 위해서 투자하는 분들도 적지 않은 수예요. 그리고 또 미래에 난 거지가 될 거야. 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내 미래는 뱅크럽시 될 것 같아. 다 날아갈 수 있어. 그럼 뭐라도 그때 필요한 하나. 그러니까 네. 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화재가 나도 내가 금화 한 잎을 쥐고 있을 때 이 금화가 예를 들어서 한 100g짜리다 그러면은 한 500만 원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럼 내가 500만 원은 제가 하바나라는 20년 전 영화에 보면요. 로버트 레드포드가 주인공인데 팔을 째고 네. 흉터가 있어요. 거기다가 다이아를 하나 집어넣고 다닙니다. 아이고. 세계에서 사업을 하러 여행을 다니는데 내가 만약 어디서 뭐 테러리스트를 만나건 산적들을 만나건 해적을 만나건 유사시에 내가 개털이 됐다. 아. 그래도 난 어디서든지 팔을 째면 네. 마지막 재산이 하나 있어. 네. 근데 그게 이렇게 젊을 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예. 그래 히든 카드가 필요한 거야 사람은. 네. 근데 아까 그런 심정으로 네. 내 팔에 다이아를 심듯이 지금 비트코인을 쥐고 계신 분들이 부지기수란 말이에요. 네. 그분들의 이 불안 심리를 우리가 어떻게 좀 케어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오늘의 이 토론이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또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미래를 네. 바라보는. 네. 낙관주의자는 미래가 어두운데도 잘 될 거야. 대충대충 사실 수 있고 맞아요. 미래는 좋을 것 같은데 다수가 바라보기에 비관주의자들은 아니야. 그래도 다 잘 돼도 나는 망할 수 있어. 네. 그럼 지금 굉장히 불안해하면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 또 그런 심리를 갖고 계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실제적인 문제보다는 심리적인 문제 때문에 불안감이나 공포감 같은 게 좌우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 극단의 절망과 극단의 희망 사이에 뭘 가지셔야 안심이 되냐면 합리성을 가지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좀 합리주의적인 관점을 훈련하시고 네. 합리적으로 내 주변의 환경이 돌아가는 걸 판단하실 수 있을 때 안심이 좀 될 거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김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내재 가치 문제는 내재 가치를 자신이 판단할 수 있어야죠. 그렇죠. 그 능력이 없으면 내재 가치가 없는데도 사기를 당하고 내재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구하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재 가치를 가장 강조하는 분이 이미 그 워렌 버핏이라는 세계적인 투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내재 가치가 있는 기업의 저평가된 주식을 장기적으로 보유하라. 그럼 반드시 돈을 번다. 이렇게 이제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워렌 버핏의 정신과 이 매뉴얼을 네. 어떻게 우리가 급변하는 코인 시장에도 한번 적용할 수 있을까? 이걸 만들어내는 새로운 혁신가들이 네. 많이 필요한 시대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유명인들의 어떠한 발언이 너무나 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그 유명한 그 골드만삭스 CEO가 네, 비트코인은 사기다, 다단계다라고 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또 매도를 했는데요. 이렇게 쉽게 유명인의 어떤 한마디에 흔들리는 거, 이거 좀 옳지 않은 게 아닐까. 네. 일단은 그 왜 그런 말을 했는지를 좀 살펴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세계적인 대형 금융기관입니다. 그렇죠. 근데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암호화폐 도입이 조금 꺼려지는 굉장히 그쵸. 어려운 그런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왜 그럴까요? 그건 바로 이제 암호화폐나 블록체인이 도입이 되면 금융기관의 존재의 필요성이 사라지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미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블록체인을 활용한 해외 송금 핀테크 기업이 나타났습니다. 이미. 근데 기존에는 해외 송금을 하려면 자,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을 해요. 그러면 한국에서 한국에 있는 은행에 찾아갑니다. 송금을 신청해요. 그러면 금융결제원과 한국은행을 통합니다. 그 다음에 미국으로 송금한다면 미국에 있는 금융결제원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통한다든가 뭐 시티뱅크와 같은 그 나라에 있는 또 시중은행까지 통해요. 그러니까 해외 송금을 하는 절차가 여러 중개하는 기관들을 많이 통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당연히 해외 송금을 지금 신청했는데 며칠 걸리겠죠. 3일 걸립니다. 그리고 여러 중개기관들이 중개를 했으니까 뭐 하겠습니까? 수수료를 떼겠죠. 그렇죠. 역시 송금을 할 때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네. 비용이나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가상화폐 그리고 블록체인을 적용한 이 실시간 해외 송금 플랫폼이 생겼고요. 그 핀테크 기업이 지금 엄청나게 부상했는데 역시 지금 신청하자마자 바로 송금이 되고요. 수수료가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역시 금융기관의 필요성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아. 이런 종류의 이유로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물론 금융기관들도 열심히 블록체인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입하지 않으면 아예 시장에서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경쟁에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핀테크 기업들의 등장으로 인해서 자기의 존재 같은 것들을 굉장히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렇게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발언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뭐 워런 버핏도 마찬가지죠. 뭐 이 비트코인이나 이 가상화폐 투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또 이야기를 했었고 미국의 대표적인 그런 경제 매체인 마켓워치에서도 그런 종류의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특히 내재적 가치를 안 따져보고 그냥 여러 카더라 통신이라고 하죠. 여기저기서 뭐 이런 말들이 오니까 투자 판단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네. 이런 이야기들에 상당히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이렇게 하게 되는 배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골드만삭스 CEO가 자 이거 사기고 다단계다 이렇게 얘기할 때 저는 느낌이 뭐냐면 시대가 변하고 있는데 미래를 우리가 속단할 수는 없지만 이메일이 처음 등장하고 인터넷이 확산될 때 우체국이 없어졌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우정사업본부가 과거 정보통신부, 지금은 이제 정보통신과학부에 이제 지난 정부에서 미래부였죠. 그 산하에 있긴 하지만 지금은 우편, 손편지 쓰는 분들 거의 없잖아요. 다 이메일이나 이제 네. 이 메신저로 보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메일과 인터넷의 도래는 우체국을 붕괴시켰다고요. 그럼 예를 들어 골드만삭스가 아까 말씀하신 정교한 이 프로세스 어떻게 그들이 돈을 버는가 수수료 베이스의 장사를 해왔는데 우리가 필요 없어? P2P라고 하는 거는 우리 같은 중개 기관을 거치지 않는다는 의미니까 그쵸. 상당히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분 이거를 입장에서. 지구인들이 다 쓰게 되면 네. 골드만삭스의 존재 가치는 없는데 그럼 이 우체국장이 말이죠. 이메일 욕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기득권을 현재 가지고 있는 네. 개인이나 조직은 변화를 싫어한다 혹은 두려워한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나쁜 측면의 이야기를 부각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 근데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골드만삭스의 이 CTO 기술 이사는 네. 아니다. 이 코인에 미래가 있다. 이렇게 또 상반된 얘기를 하는가 하면 골드만삭스의 실제의 이 베팅을 하는 이 펀드 매니저들 네. 제가 몇 분 만나봤더니 우리 다 투자하고 있는데 올라가면 좋아하고 떨어지면 걱정하고 언제 매도하고 언제 매수할지 고민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주식 플레이를 하듯이 그들도 이미 선험적인 또 이 데이터를 쌓기 위해서 네. CEO는 사기라고 해도 실제 현장 매니저는 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조직적으로. 저도 그 근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건 학습 CEO는 프로그램을 사기다라고 해야죠. 했지만 골드만삭스 안에서는 또 당연하죠.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군요. 이 사장님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튤립 거품이에요. 왜 튤립이 집값보다 비싸요? 이거 다 이제 나중에 날아갑니다. 버블 꺼집니다. 하지만 튤립 사 모으고 있는 거예요. 현장에서는. 창고 한가득 튤립을 쌓아놓고 있어요. 이 종근을. 언젠가 또 풀어야 되니까. 같이 망할 수도 있고 같이 흥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네. 우리가 너무 이 좀 이렇게 어떤 표적이 되는 네. 영향력 있는 빅마우스의 말에만 너무 연연하지 말자. 좀 대범해지자 이런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꼭 이 주제와 관련해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 이 주제가 투자 심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아까 계속 좋은 말씀하셨는데 합리적인 투자 의사 결정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합리적인 투자 의사 결정을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심리라는 거죠. 그렇죠, 심리.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편향적인 심리가 합리적인 투자 의사 결정을 다다르게 못하는 경향이 있는 건데요. 맞아요. 그 심리 중에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제가 꼭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받아 적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좀 어려운 용어지만 확증 편향이라는 단어가 네, 있습니다. 네. 확증 편향. 확증 편향이라 함은 내가 주장하거나 내가 신념을 갖고 있어요. 나의 주장이나 나의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의 주장이나 신념과 일치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 네. 경향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저는 외모가 나는 왜 이렇게 생겼지? 나는 왜 이렇게 얼굴이 크고 못생겼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제 신념이죠. 근데 가끔 가다 보면 저보고 괜찮게 생겼어, 매력적이야, 멋있어 이런 표현을 가끔 하면 저는 어때요? 기분이
저는 제 신념하고 안 맞는 거죠. 그렇죠. 안 배치가 맞으니까 되죠. 쟤 나한테 뭐 아부하나? 나한테 뭐 돈 빌리려고 하나?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죠. 반대로 나는 되게 잘생겼어라고 신념을 갖고 있는데 네. 못생겼다고 하면 저 사람이 싫어지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일종의 확증 편향인데 네. 역시 비트코인이든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가상화폐에 투자를 해놓고 이거는 무조건 우상향 할 거야. 중장기적으로 우상향 할 거야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과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 여러 뭐 어떤 유명한 사람들이 이상한 그쵸. 말을 해요. 그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한테 유리한 정보만 받아들이려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향들이 합리적인 투자 의사 결정에 못 다다르게 하는 거죠. 역시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투자 의사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좀 확증 편향적인 태도로 투자 의사 결정을 하는 게 있을까? 혹시 그렇다면 나도 그런 걸 배제하고 최대한 객관적으로 투자를 해서 네.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해야겠다. 이런 종류의 마음가짐을 갖는 것만으로도 그렇죠. 오늘 그렇죠. 이 토론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또 채팅방을 보니까요. 웨이르님이 신중한 사람일수록 패닉셀, 패닉 바잉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네네. 신중한 그런가요? 사람일수록 네, 오히려 신중한 사람일수록 일수록? 패닉셀과 패닉 바잉을 좀 많이 한다고. 신중한 분들이 그거는 늘 그런 건 아니에요. 일반적이라고 보긴 어려운데 아까 이제 김 교수님 말씀에 이제 덧붙여서 지금 질문하고 이제 한번 우리가 엮어 보면 이 확증 편향을 가진 분들이 주로 맹신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위험하죠. 네. 왜냐하면 모든 시그널이 위험하다 하는데 괜찮아. 이건 돌파할 수 있어. 라고 믿다가 같이 괴멸이 되거나 네네. 혹은 문제는 이게 잘 갈 수 있는데 이거는 아니야. 가짜야. 사기야. 이렇게 믿고 있다가 나중에 아까 얘기한 포머족이 돼버리는 네, 경우. 네. 그래서 이 맹신을 가진 분들이 좀 소심파들이 있는 게 사실이고 그 반대에 뭐가 있냐면 제가 평소에 강연을 할 때 자, 우리 인간이 두 유형이 있는데 다친 귀가 맹신이에요. 네. 확증 편향이 센 분들이에요. 예. 그 반대 극단에는 팔랑귀가 있어요. 나의 소신은 없고 예. 이 사람 얘기하면 오늘 막 이렇게 믿고 달려가다가 예. 다음 날 또 다른 사람 얘기를 듣고 저쪽으로 막 달려가는데 이 사람은 갈짓자로 걷다가 네. 아무런 자기 경험도 쌓지 못하고 돈도 이제 수익을 남기지 못하고 또 이제 자기만의 포트폴리오나 커리어를 남기지 못하고 그냥 중구난방으로 살다가 힘들어지는 네. 분들. 네. 그래서 이 다친 귀도 위험하고 네. 맹신파 예. 그리고 팔랑귀도 위험하고 소신 없이 그야말로 이 루머에 의해서 움직이는 분들 그 중간 어디쯤에 아까 얘기한 합리성 이게 추상적인 얘기죠. 네. 근데 이 합리성은 다른 말로 바꾸면 균형과 조화예요. 네. 그럼 우리 주변에 비관론자 얘기도 열심히 경청을 하고 네. 낙관론자 얘기도 열심히 경청을 하는데 양쪽이 다 들어보면 일리가 있어요. 네. 네.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들이 있는데 네. 해석이 다를 수도 있고 정보 자체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저는 양쪽의 정보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유리한 거잖아요. 예. 잘 안 될 경우에는 이 경우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할까? 잘 되는 경우에는 내가 어떻게 할까? 그래서 우리가 투자에는 가장 안전한 게 포트폴리오 전략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네. 몰빵하지 마라. 분산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잘 될 때는 이쪽 걸로 좀 야금야금 잘 되는 쪽으로 옮기고 잘 안 될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험 자산을 좀 빼서 안전 자산 쪽으로 옮기고 이제 그러한 지혜가 필요한데 그러려면 결국은 부지런해야 돼요. 그래서 네.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제 그쪽으로 다시 돌아가면 신중한 분이 패닉으로 셀이나 바잉을 한다. 이건 뭐냐면 굉장히 그 순간의 충동에 휩싸인다. 신중한 사람이 이 트렌드를 더 갑자기 확 쏠린다. 이건 뭐냐면 이 신중한 분들이지만 그냥 신중한 게 아니라 보통 신중한 사람들은 합리주의자거나 소심파 쪽에 가까운데 팔랑귀인 신중파들. 네. 정보를 많이 끌어모으다가 강박적으로 의사결정을 못하는 분들. 이분들 우리가 뭐라고 부르나요? 결정장애라고 부르죠. 결정장애자들이 결국은 대세를 따라서 갔다가 같이 이제 휩쓸려서 망하는 경우들이 종종 생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손해가 커지면 좀 더 몰빵하고 싶어지는데 그럼 저는 어떤 분류에 들어가는 걸까요? 참 어렵네요. 아니 이 생방송 중에 그 어려운 질문을 하시면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외계인인가요? 예. 그리고 그 베벌굴레라는 말이 있는데 네. 이거는 또 뭐고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는 건가요? 제 차례인가요? 베버의 굴레. 네.
여러 학자들이 네. 다양한 분석들을 내놨어요. 네, 그리고 이제 네. 다양한 실험 결과들을 내놨어요. 특히 네. 이제 비트코인 투자에도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합리성을 따라서 움직이는 이 투자 사이클과 그리고 어떤 아까 우리가 경제는 심리다라고 네. 얘기했던 흐름대로 가면 제일 좋지만 네. 그게 왜 미스매치 되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만들어져 있는 학설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저는 그것을 전적으로 신뢰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심리학자들이 만들어낸 것들이 네. 실험실에서 시뮬레이션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시장 현실에 대입을 하면 그게 그대로 딱 맞아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까 우리 앵커가 질문하신 대로 네. 저는 하나의 간단한 모델을 말씀드렸는데 맹신을 해도 위험하고 그다음에 타인의 정보만 너무 이제 따라서 추종을 해도 위험하다. 그 중간에 자기 경험에 자기화된 자기만의 이제 투자 의사결정 방식을 짜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우선 지금 심리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마음이 편해지려면 네. 두 가지예요. 남의 탓을 해야 할 때 정확히 남의 탓을 하고 네. 나의 탓을 해야 할 때 정확히 나의 탓을 해야 되는데 네. 내 탓인데도 내 책임을 타인에게 미루게 되면 이건 신경증적인 경우가 돼요. 심리학에서. 신경증은 네.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문제가 끊임없이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네. 그럼 뭐를 내게 되죠? 신경질을 내게 되죠. 네. 아. 신경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이 이제 신경증이고 네. 그럼 나의 탓을 늘 하게 되는 사람, 예를 들면 부모에게 엄격하게 교육받은 분들이 성장했을 때 좀 이렇게 편안하고 느긋하고 여유롭지 못하고 늘 자기 검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나 지금 얼굴에 뭐 묻은 거 아니야? 지금 TV에 나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 말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지금 이 시청자들이 날 좋아하나? 이 강박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경증과 강박증 사이에서 사람들이 이제 불안함을 느끼게 되는데 그게 또 합쳐진 것도 있어요. 강박 신경증이라고. 예. 그런데 이 사이에서 자기의 탓과 남의 탓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균형을 잡는 것 이게 이제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 암호화폐에서 번 돈 따로 그리고 내가 뭐 월급에서 번 돈 따로 뭐 다 네. 따로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 여기서 번 돈 100만 원과 가상화폐 투자를 통해서 번 돈 100만 원은 같은 돈인데 다른 돈으로 인식을 하는 맞아요. 거죠. 그런 것도 이제 합리적인 투자 의사 결정에 방해를 주는 그런 요인이라고 볼 수 그러게요. 있겠습니다. 일단은 그 심적 회계의 가장 폐단이라고 한다면 같은 돈을 달리 인식한다는 거죠. 네. 내가 길 가다가 100만 원짜리를 뭐 주었어요, 만약에. 그리고 반대로 정말 열심히 일해가지고 피땀 흘려가지고 100만 원을 벌었어요. 근데 이 돈 100만 원과 이 돈 100만 원은 다르다고 인식을 하는 거죠. 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쉽게 얻은 돈은 쉽게 쓰는 겁니다. 그게 이제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맞아요. 쉽게 얻었어도 아껴서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런 태도를 갖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심적 회계가 같은 돈을 그 장부상에는 다른 돈이라고 인식해서 내 마음속에 기억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그 리차드 탈러의 논문에도 나와 네네네. 있습니다. 네. 저희가 자료 화면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두 커플이 낚시 여행을 가서 네. 낚은 연어가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분실이 됐는데요. 항공사에서는 사과 의미로 $300의 현금을 줬어요. 근데 이 두 커플은 아껴 쓰지 않고 그냥 홀라당 맛있는 저녁 식사에 $225나 써버립니다. 네네. 근데 이전에는요, 이렇게 비싼 레스토랑에서 이렇게 호화스러운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는 커플들이거든요. 바로 이런 상황을 묘사한 그렇죠. 게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했던 것들이 거의 비슷한 설명이고요. 투자 관점에서 생각을 한다면 이렇습니다. 시점적으로 제가 지금 100원으로 어떤 주식을 샀습니다. 근데 그 주식 가격이 500원이 됐어요. 그럼 기분이 좋죠. 네. 그런 기분이 좋다가 500원이 400원으로 떨어졌어요. 기분이 안 좋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오른 사건, 이 사건과 내린 사건, 이 사건을 분리해서 생각을 한다면 네네. 분리해서 생각한다면 일희일비할 수 있죠. 맞아요. 근데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투자를 한다면 이 사건과 이 사건을 이어서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큰 틀에서 보면 여전히 나는 100원에서 400원으로 지금 이익을 보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하나의 어떤 장부, 회계 장부에다가 네. 심적 회계라는 것을 빼고 이 사건과 이 사건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놓고
판단한다면 좀 더 장기적인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수가 있다는 점에서도 심적 회계가 굉장히 중요한 그 투자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이게 리처드 탈러가 이제 노벨 경제학상을 지난해 10월에 타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뭐 넛지라든가 뭐 이런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분이 행동경제학이라고도 부르지만 저는 이게 심리행동경제학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사람들의 마인드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의사결정하고 어떻게 이제 행동하느냐, 그것을 경제적인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느냐 이걸 엮어서 경제학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건데 기존의 경제학은 인간은 합리적이다라고 전제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거 레셔널리즘이라고 불렀는데 사실 인간이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우리가 오늘 1시간 내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왜 인간 합리적이지 않은 결정을 하지? 신중하던 사람이 왜 패닉에 의해서 셀하고 바잉하고 하지? 이게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이제 배너의 법칙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배너 페이너의 법칙인데 이걸 한마디로 하면 손해를 많이 본 사람은 훨씬 더 신중해져야 될 것 같은데 네. 심리는 자꾸 몰빵 심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거 도박에서 계속 판돈을 잃으면요. 네. 사실은 자기 재산은 확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방에 복구하려고 자꾸 몰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저 도박판에 없는 집문서까지 가지고 와서 패가망신하는 경우가 흔히 문학 작품이나 영화에 등장하잖아요. 네. 이걸 이제 심리학에서는 이 매너 페이너의 법칙이다 이렇게 이제 딜레마다라고 부르는 건데 이게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하고도 네, 네. 왜냐하면 이게 이 일희일비가 아니라 전체 나의 경험을 다 분석을 해서 경향성을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보니까 이럴 땐 이걸 조심해야 되겠네. 저럴 땐 저걸 조심해야 되겠어. 이걸 못하고 이 킹 플러시를 내가 들고 있는데 배팅을 못하고 다이 이렇게 하게 되는 이유는 최근의 경기에서 내가 계속 패배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 패배감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에 쩔어서 이게 피해의식으로 누적되어 있는 거예요. 아, 또 이번에 배팅했다가 제가 아마 더 큰 패를 들고 있을 거야. 그래서 이게 패배의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패배 쪽으로 기울고 네. 승리의 경험이 많이 쌓인 사람들은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게 심리적인 멘탈 게임이라는 거죠, 결국은. 확률 게임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투자 심리가 되게 중요한 건데 작더라도 성공하고 승리하는 경험을 이렇게 쌓아나가는 게 중요해요. 이게 오늘 벌어지고 있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여러 게임 종목과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윤성빈 선수가 계속 이겨보니까 이제 네. 이길 수 있는 기술을 더 많이 보유하게 된 거예요. 그럼 질 가능성은 점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그것처럼 배팅 게임에서도 우리 투자에서도 작지만 승리하는 경험을 많이 축적하는 게 좋고 나의 심리 상태를 좀 뭐랄까 이 낙관적으로 희망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건데 패배의 경험을 계속하게 되면 이제 힘들어지는데 문제는 또 이제 사람이 비관적이 되죠. 그런데 패배의 경험은 왜 하냐 하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위를 넘어서 지를 때 크게 패배를 하는 경험이 많아집니다. 이건 심리적인 복구도 어렵고 돈을 벌어도 트라우마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현명하게 네. 내가 큰 돈을 따고 싶으면 작은 게임에서 승리하는 경험을 좀 안전한 게임에서부터 점점점 위험한 게임으로 넘어가야지 네. 갑자기 훅 위험한 게임으로 넘어가면 그때 10중 8구 사기를 당하거나 혹은 크게 내 책임으로 잃었지만 사기를 당했다고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심리 상태에 빠지게 될 위험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 초에 정말 암호화폐 시장이 급락했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더리움 창시자분이 좀 굉장히 묘한 말이 했어요. 암호화폐가 언제든 0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자기가 봤을 때 90%의 암호화폐가 없어질 것 같다. 계속 이런 투기적인 분위기면 본인은 없어질 거다라고 파격 발언을 하셨는데 네네. 이게 어떻게 보면 암호화폐 시장이 회복되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또 흥분하기 시작하니까 네네. 그런 투기를 좀 잠재우기 네네. 위해서 찬물을 끼얹은 게 아닌가 그렇죠. 뭐 이런 분석도 생기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종류의 분석도 있고요. 이제 암호화폐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지잖아요. 네. 결국 다양해지는 과정에서 일종의 하나의 대표적인 가상화폐가 전체를 사라지게 만들 수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의 대표적인 플랫폼 하나만 살아남고 우리 검색을 하는데도 네. 하나의 플랫폼만 살아남고 나머지 플랫폼들은 다 다시 사라지고 말 수밖에 없잖아요. 역시 가상화폐의 용도가 다 비슷한데 결국 비슷한데 물론 산업별로 좀 차이가 있지만 가상화폐의 용도가 비슷한데 여러 가지 수많은 가상화폐가 생겨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사라지는 가상화폐가 생길 수 있다는 관점에서
사라지는 가상화폐에 투자했을 경우에는 그게 가치가 0이 되니까 투자해서 엄청나게 손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도 당연히 이제 심리를 떠나서 이런 올바른 투자 의사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다양한 정보를 충분히 알고 그것의 바탕에서 투자를 하는 그런 습관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하나 좀 첨언드리면은 저는 이제 이더리움 쪽 이 창업자 얘기를 어떻게 또 전하는 대로 해석을 하냐면 네. 처음에 비트코인도 그렇고 이더리움도 그렇고 쭉 이건 굉장히 무한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과장이지만 지금까지 화폐보다 어마어마한 기술적인 기능을 내포하고 있어요. 이건 화폐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놀라운 혁신 기술이에요. 그런데 사용자들이 국가나 정부 혹은 중앙은행이 인정하지 않은 화폐지만 화폐라고 부를 수 없지만 이 아이템을 많이 쓰면 새로운 세상이 구축돼 나갈 거야. 그래서 이것은 국가나 정부의 권위가 아니라 참여자들의 사용자들의 참여로 이게 누릴 수 있는 하나의 새로운 어떤 것이거든요. 근데 제가 만약에 저 코인의 창시자라면 이 사람들이 이 가치를 모르고 쓰지를 않고 자꾸 사고 팔고만 있는 거예요. 이거는 화폐라는 이름을 붙였던 이유는 화폐처럼 매개물로 쓰라고 만든 건데 이 자체가 투자와 투기의 아이템이 돼버리니까 그럼 이 돈을 왜 만든 취지로 쓰지 않고 다른 쪽으로 활용을 하지? 이게 이제 답답한 이제 그 기술자들이 어찌 보면 자 이게 돈으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뭔가 하나의 이제 사고 파는 그야말로 아이템으로 전락해버린 상황에서는 이 가치가 발현되지 못하면 이건 오래가지 못하겠구나.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굉장히 이게 부시맨의 콜라병 같은 겁니다.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놀라운 기술 하나 새로 이제 이 세상에 던졌는데 그것을 마치 조개 껍데기처럼 야 이거 누가 많이 모았어? 이게 지금 얼마 올랐어? 얼마 떨어졌어? 이 놀이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창시자들이라면 이 사람들아 그걸 그렇게 수집하지 말고 써요. 그걸 써야지.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뭐 K뱅크, 카카오뱅크 왜 잘 되는지 시중은행이 두려워하는지 또는 새로 등장한 뭐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이런 페이들, 알리페이 이런 것들의 가치는 쓰이고 있다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다는 거. 그래서 비트코인이 많이 쓰이면 이 가치는 올라가요. 네. 이더리움이 많이 쓰이면 올라가요. 근데 쓴다는 분은 없고 투자한다는 분들만 많으니까 맞아요. 원래의 가치와 다르게 지금 좀 허용되고 허비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에 아마 창시자들, 창업자들은 이런 이야기 많이 투덜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저희가 오늘 암호화폐 투자 심리 전격 해부에 대해서 토크를 벌여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네. 이 방송도답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에도 계속 비슷한 말씀을 드렸지만 내재적 가치를 확인해라. 네. 끊임없이.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한다. 또 누가 이렇다더라. 이런 이야기에만 휩쓸리지 말고 네. 실제 블록체인과 가상화폐가 산업적으로 어떤 산업에 어떤 방향으로 어떤 비즈니스에 활용되는지 그런 산업적인 동향을 제대로 판단하고 이것이 내재적인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판단한 다음에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내재적 가치를 꼭 확인해라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평론가님도 한마디 네, 저는 부탁드릴게요. 짧게 네. 무리수는 절대 두지 마시되 저는 코인의 미래가 있다고 믿는 입장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코인과 정말 긍정적인 관계를 맺는 연습을 하세요. 네. 코인을 뭐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든 연인이라고 생각하시든 코인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한 합을 맞추기 위한 연습들을 작은 범위에서 무리수를 두지 않는 범위에서 열심히 하시면 아마 우리도 모르게 인터넷이 미래냐 아니냐 이거 2000년대 초반에 무지하게 싸웠어요. 인터넷 사용자 200만 명일 네. 때 지금 우리나라에 20만 명이 넘는 코인 투자자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이게 지지고 볶다 보면 그 미래가 훅 와 있게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에는 항상 과장된 소식, 그리고 좀 나쁜 소식, 좋은 소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무시할 건 무시하시고 또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는 본인의 주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코인 넘버 원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넘버 원 다음 주에 봬요.